여러분 지금 그 일요일 12시 3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어가지고 또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게 반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는 원래 대머리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빠져가지고 보십시오. 여기 머리가 전혀 없잖아요. 예. 이만큼이 전부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 탈모가 생겨가지고 이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반대머리가 된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이게 다 머리가 덮여져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머리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머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앙리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 문화. 항상 유행의 최첨단에 섰던 패션 스타였다. 로즈 베리탱이라는 평민 출신 드레스 디자이너와 개인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두었으며, 그녀가 입은 옷 스타일이나 색은 패션 잡지에 찍혀 유럽 곳곳으로 퍼졌다. 당대 패션 리더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스타일은 패션 잡지였던 르 메르쥐르 갈량의 판화에 새로운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궁을 거니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침마다 2시간 넘게 직물 샘플과 디자인을 검토하고 옷을 주문했는데 그 중에서 깃털과 섬세한 레이스를 좋아했다고 한다. 왕비 옷은 유럽 궁중에 퍼져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젊었을 때엔 머리를 벌집처럼 높이 틀어올린 부부와 화려한 드레스를 유행시켰고 나이가 들면서는 18세기 상류 계급 여성의 복장으로 자리 잡게 되는 스타일인 수수하고 편안한 모슬린 드레스를 처음 유행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사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왕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뭐 청와대 지금도 이 대통령실은 말이죠. 대통령실의 옷차림이나 이런 대통령 부인의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관리하는 미용사, 전문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시골의 농부처럼 막 흙 묻은 옷 작업복 입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면은 외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에는 그 대통령의 옷차림,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장녀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낳았을 때 루이 16세는 난산으로 고생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별장인 푸디 트라농 궁을 마련했다. 흔히 떠돈 소문과는 달리 이 궁은 궁전치고는 제법 작은 편이고 정원을 중심으로 한 편안하고 수수한 곳이었다. 애초에 요양을 위한 곳이었기에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곳에는 마담 뒤바리에게 받은 가구들을 비롯해 왕실에서는 적은 지출로 마련한 곳이었는데 자신의 취향을 담은 가구들이 마련되어 있다. 전체적인 센스가 좋았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정부들이 유행을 이끌었던 루이 14세, 루이 15세 시대와는 달리 왕비 본인이 유행을 이끌었기에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한 궁정에서 확고한 자기 취향을 고수했다.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궁정에 스스로 최신 오페라를 도입했고 자신이 배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예술적 안목이 상당해서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새단장하기도 했고
그녀가 설계한 부디 트리아농은 섬세하고 우아한 로코코 문화의 극치로 평가된다. 로코코라는 것은 말이죠, 18세기 유럽의 예술 양식으로 대략 1730년에서부터 17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바로크와 비슷한 시대에 발생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예술 양식으로 후기 바로크라고도 불린다. 루이 15세, 루이 16세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코코라는 것은 예술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예술 사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30년대에서 1760년대 한 30여 년간 유럽에 지속되었던 예술의 한 장르였다. 그러니까 예술의 한 파트였다, 이런 것이죠. 잠깐만요. 리딩을 하던 지점이 넘어가 가지고 리딩을 하던 지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니고 리딩을 하던 지점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점을 다시 찾아야 되겠거든요. 그 식견처럼 재능이 있는 화가를 보는 능력도 뛰어나 당대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동갑내기 여류 화가 엘리자베스 비제르 브랭을 궁정화가로 발탁해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벽이 높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발탁이었다. 비제르 브랭은 이후 아카데미 회원 자격도 얻게 되는데 이를 두고 앙투아네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후세가 인정하듯 르 부르는 당대 인류 화가였다. 만약 그녀가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얻기에 앙투아네트가 손을 썼다고 해도 그것은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앙투아네트 왕비의 뛰어난 식견을 대변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임명했다면은, 앉혔다고 하면은 비판받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아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앙투아네트의 입김이 작용했다 한들 그 비판받을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앉혔다면은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자격 조건이 충분히 되는 사람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임명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가는 로코코의 여왕, 그러는 마리 앙투아네트 시기 절정에 오른 로코코 문화는 뒤이은 프랑스 혁명으로 갑작스럽게 종말을 고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예술이 재유행하면서 고전미로 돌아가게 되는 신고전주의 복식의 시작을 연 인물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신고전주의가 다시 풍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제핀 드 보아르네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는 고대 그리스풍에서 따온 슈미즈 아라른과 이를 화려하게 더한 엠파이어 드레스로 유명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 슈미즈 아라렌이 이때까지 과도기 역할을 맡았다. 영국이 유행하던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정에서 축소용 농장을 만들어 시골풍 옷을 즐겨 입고 연극에서 젖자는 처녀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입은 옷이 슈미즈 드레스로 영국에서는 퀸즈 가운이라고 불렸다.
이 복식이 일반에서도 퍼져서 유행하게 되었고 1780년대 이 스타일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 실크, 무슬린, 면직물로 만들어진 게 특징으로 속에 파니엘을 입지 않아 자연스러운 실루엣이었으며 스토마커나 코르셋으로 몸을 조이지 않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네클라인은 깊고 넓게 파여 여러 층의 러프 칼라를 달았고 소매는 풍성한 허리통을 중간중간 한두 번 오므려서 부풀린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썩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밀짚모자와 흰 모슬린으로 만든 슈미즈 라렌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이게 무슨 꼴이냐며 다들 왕비를 욕했다. 그럴 만한 게 당시까지만 해도 슈미즈는 그냥 속옷 내지는 잠옷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 옷의 재료인 모슬린이 외국산이라서 욕을 많이 먹자 결국 비공개 처리하고 국산 실크 산업을 독려하고자 국산 실크로 만든 드레스에 그림을 같은 구도로 재현한 위에 나오는 사진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제시되었던 이런 드레스를 입은 그런 그림이죠. 그것은 궁정 화가가 궁정에서 궁에서 근무했던 화가가 그러니까 궁궐 전용 화가가 그린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제 초상화죠. 평가, 끝나지 않은 그녀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극도로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당대 여론에 퍼져있던 대부분의 평판은 부정되고 있는 편이다. 왕정시대 프랑스 왕국의 왕비로서는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다는 평가. 하지만 시대가 원한 것은 왕정시대의 왕비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비극이었다. 당시 왕은 새로 부상한 제3계급인 부르주아에 기대지 않고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왕정은 자신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이 새로운 계급에 맡겼다. 대혁명 당시 왕실 행정부와 사법부의 90%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이미 국가를 떠맡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적대 세력, 즉 형식적인 수장인 왕을 제거하는 일은 지푸라기 허수아비 인형의 목을 베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루이 16세가 무능해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칠해서 등의 해석은 부질이 없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무능했다. 그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를 했다. 이런 것은 다 부질없는 그런 이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한 목적을 앞세우다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죄를 만들어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미 득세한 부르주아 귀족층의 형식적인 수장인 왕을 제거하는 일은 허수아비 목을 베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식의 해석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무엇보다 근세 유럽 절대 왕정기기에 국왕과 부르주아 계층의 관계는 그리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르주아 계층의 주된 적대 세력은 중세 이래로 세력을 떨쳐온 대귀족들이었고 국왕과 부르주아 계층의 관계는 그런 대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관계에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귀족들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왕은 시민계층 지식인 출신의 관료를 등용했고 시민계층 출신의 지식인들은 대귀족에 맞설 영향력을 얻기 위해 국왕의 권위를 뒷배로 삼았다. 따라서 루이 16세 시대 왕실 행정부와 사법부 대부분을 부르주아 계급 출신의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당 시기 기준으로 보면 국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민계급 관료층이 실권을 장악한 절대 왕정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루이 16세는 부르주아 계급이 주축이 된 혁명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정작 같은 시기 서유럽의 다른 절대 군주들은 부르주아 계급을 육성하여 절대 군주권을 강화했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누굽니까?
루이 16세가 마리에 앙뚜아네트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에 앙뚜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도 이제 단두대에 사라졌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말이죠, 부르주아 계급이 주축이 된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은 밀란이다 이런데, 실제 그 부르주아 계급이 주동이 된 그런 혁명이었다고죠. 부르주아라는 건 뭡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사회에 이제 재산을 많이 가져서 사회에서 이제 지도층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명예와 돈이 없는 정말 밑바닥 계층에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고 부르주아 계층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명예를 가진 그런 부르주아 계급이 일으킨 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단당했지만, 프랑스 말고 그 위에 여타의 다른 유럽들은 오히려 국왕이 부르주아 계급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탄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후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외통수에 빠져 파멸을 맞이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그들에게 조금만 더 통찰력이나 결단력이 있었다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되려 역으로 그 수단에 당하여 파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운운은 말할 가치도 없이 하잘 것 없는 소리지만, 루이 16세의 정치적 무능은 확실히 중요한 문제가 많다. 또한 국왕을 이미 국가를 장악한 부르주아 계층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적대 세력이자 국가의 형식적 수장 취급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이후 봉건제에서 앙시eng 레짐 아래의 구체제와 국민국가의 대결에서 국민국가의 최종적 승리가 사실상 분명해진 근대 이후에나 어울리는 평가이지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에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그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리딩을 하는데 말이죠,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니까 눈이 아물아물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몇 번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의 발언 중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는 그녀가 무개념이었음을 증명하는 발언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혀 저 왕비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규탄했지만은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의 한 구절인데 마치 왕비가 한 것인 양 악의적으로 선전되었다. 이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굶주리는 민중의 아픔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비정하고 철없는 왕비가 되어 있었다. 사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말은 혁명파가 지어낸 이야기이며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중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갖가지 얘기들을 꾸며낸 것이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민중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할 대로 다다랐으니까 별걸 다 트집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가 극에 달아서 별것도 아닌 걸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득세하니까, 그런 세력이 득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한 나라의 왕비를 했었어도 이미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고
죽이려고만 달라붙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발발 4년 전 일어난 마리 앙투아네트 이름을 내세운 희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도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양산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전말은 다음과 같다. 출신이 좀 수상한 라모트 백작 부인은 로왕 추기경에게 왕비의 가짜 편지를 전달한다. 장관 자리를 노리고 왕비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고 있던 추기경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고 있다고 착각한다. 실제로 백작 부인은 어느 날 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왕비를 닮은 한 창녀를 대역으로 삼아 추기경과 가짜 왕비의 미래를 주선하기까지 한다. 추기경은 깜짝 속아 넘어가고 백작 부인은 자선 사업에 쓴다고 속여 추기경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싶다는 왕비의 가짜 편지를 전달한다. 추기경은 보석상에게 목걸이를 주문하고 왕비의 친필 사인이라고 믿은 보석상은 추기경에게 목걸이를 보낸다. 만기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자 보석상은 왕비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목걸이는 이미 백작 부인의 남편이 가로채 영국 런던으로 빼돌려진 뒤였다. 창녀는 왕비 대역을 자백했고 가짜 편지를 쓴 라모트 백작 부인은 태형에 처해진 후 양쪽 어깨에 도둑의 첫 글자인 V의 낙인이 찍힌 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마리 앙투아네트를 팔아가지고 막 사기를 치는 이런 그 못된 행동들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생김새가 비슷한 한 창녀를 물색해가지고 그 창녀를 추기경에게 이제 붙여가지고 추기경으로부터 이제 갖가지 이제 금품을 뜯어냈다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 귀족 왕이나 왕비 밑에 있었던 그 귀족 계층이 얼마나 그 타락을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 진범이 가려졌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무 상관없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공식 재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비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신문과 팸플릿들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 밤 파티만 여는 사치와 향락의 왕비가 되어 있었다. 소문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 당시 팸플릿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피해 굶주린 괴물 부부로 묘사하기도 했다. 특히 왕비는 온갖 방탕한 쾌락에 몸을 내맡긴 색정광이 되어 있었다. 이성 간의 섹스는 물론이고 대공 부인들이나 사촌 자매 등 주위 모든 여자들과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다. 왕비의 섹스 스캔들은 인류 문명의 금기인 근친상간에까지 이르렀다. 이미 어릴 때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태자 요제프 2세에게 처녀성을 잃었고 프랑스로 시집온 후에는 시할아버지 루이 15세의 정부가 되었으며 시동생인 아르토아 백작의 아들과도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폐륜 혐의까지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자꾸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팔아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후에 계속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백성들한테 퍼졌다 이거죠. 그 잘못된 소문이 뭐냐면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정에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사치를 벌이고 있고 맨날 파티를 벌이고 있으며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주 색정광이다. 여자가 아주 색정광의 여자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섹스를 했고, 그리고 시동생과도 섹스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친정 오빠하고도 섹스를 했다. 아주 색정광입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이 근친상간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근친상간을 대부분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이 근친상간이라는 거는 인류의 도덕을 무너뜨린 행위거든요. 도덕을 무너뜨린 행위이고, 이거는 인류의 근간, 인류의 도덕 근간을 흔들어버린 행위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짐승과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이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타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이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보면 말이죠, 이 근친상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을 해서 이 자식을 낳으면은 이 자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유전병이 있으면 유전병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전이 되고 상당히 병에 취약한 그런 DNA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도 이 근친상간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고 아주 일절 금지했던 그런 일인데, 이렇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악소문이, 마리 앙투와네트에 관한 그런 악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쁜 소문이 자꾸 퍼지면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왕비가 나서서 국민들 앞에,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 국민들 앞에 일일이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뭘 앞세워서 통치를 했습니까? 중앙정보부를 앞세워서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는 말이죠, 사회의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인 같은 게 돌아가면은 그 소문 같은 걸 잠재우기 위해서 역으로 다른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가 이런 걸 철저히 캐들어가지고 그 진원지를 그런 소문을 내는 주동자를 붙잡아다가 이 중앙정보부에서 막 고문을 하고, 너 정신 차려, 쌍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끼야, 너 다시는 그런 악성소문 퍼뜨리지 마라. 초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에 풀려날 때쯤에는 각서를 씁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중앙정보부에 중앙정보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소문들이 돌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앞세워서 통치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 그러니 뭐 1700년대에 그런 정보부라는 그런 부서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이런 프랑스 정부에 이런 정보기관이 있었다면은 정보기관을 앞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대응을 해야죠. 이런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뭐 정보부라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소문이 나면은 이걸 다 왕비가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친상간 루머는 결국 1793년 10월 10일 국민공회에 불려 나온 날까지 그녀의 주요 혐의 중 하나에 이르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흰색의 헐렁한 평민복을 입었고 신발은 해졌으며 흰 머리칼은 목 근처에서 덤벙덤벙 잘라져 있었다. 38세의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늙은 노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사형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왕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헐렁한 허름한 흰색의 옷차림을 입었고 신발은 다 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은 뭐 단정하게 빗지도 못했고, 머리카락이 이제 긴 머리카락이 부수한 머리카락을 그대로 하고 그렇게 이제 사형대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8세의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몸매에는 아직 왕비로서의 품위와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왕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국고탕진, 내라는 음모, 적과의 내통 등 자신의 혐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 8살짜리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마지막 제목이 낭독되자 한순간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며 청중석의 여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시나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제목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 사형 집행관이 이 마리 앙뜨부와 네트 왕비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부득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 낭독되는 제목을 보면은 국고를 탕진했다. 이 궁에서 맨날 그 사치스러운 잔치 이런 걸 벌이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돈을 탕진했다. 그 다음에 내란 음모, 적과 내통했다. 프랑스의 적국과 내통을 해가지고 내란 음모를 휘치겠다. 뭐 별별 제목이 다 이제 붙여서 별별 다 죄를 붙여가지고 낭독을 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이러한 죄로 죽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뭐 국고탕진을 했네, 사치스러운 일을 했네, 적과 내통을 했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낭독을 하는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에 일절 대꾸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일절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8살짜리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 이렇게 또 그 사형 집행관이 낭독을 하니까 그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지 그 말이 낭독되자마자 왕비가 몸을 돌려서 그 구경꾼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너무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며 청중석의 여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시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8살짜리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청중들한테 이렇게 청중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거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8살짜리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 이런 제목을 얘기할 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이 청중들한테 몸을 돌리고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청중도 술렁였다. 비록 왕비에게 적대적인 평민들이었고 그만큼 왕비에 대한 동정조차 큰 위험을 내포하는 시대였지만 많은 여성이 경악하여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간 왕비의 얼굴이 편안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돌팔매 속에서 누군가 내 말을 수긍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절망적인 사람이 느끼는 편안한 안도감이었다. 나흘 뒤 그녀는 혁명광장에서 군중의 환호 속에 처형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정확히 나흘 뒤에 혁명광장에서 군중의 환호 속에 처형이 되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재판이네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재판장이 죄를 낭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재판을 한 지 이제 나흘 뒤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죠. 또 허영심이 가득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 그녀가 제위 중
사용한 예산은 공식적으로 책정된 왕실 예산 중 10분의 1에 불과했다. 다만 시기가 워낙 시기였던지라 나폴레옹의 전기를 쓴 플랭크 맥클린은 조제핀 드 보아르네가 황후 시절 사치에 쓴 돈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비로 있던 기간의 10배가 넘었다고 꽤 신랄하게 총평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왕비로서 있을 당시에는 보통 여는 왕비가 쓰던 그 돈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를 했다 이런 거는 도저히 뭐 당시도 않은 얘기라는 것이죠. 후대의 연구자인 안토니아 프레이저는 그녀의 결점들이 명백하긴 하지만 그 불행과 저울질해 볼 때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평했다. 다만 프레이저가 역사학자가 아닌 전기작가이며 영화 앙투아네트를 두고 아름답다를 연발할 정도로 앙투아네트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참 비운의 왕비였다. 불쌍한 왕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마리 앙투아네트의 정치성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실로 그녀가 오스트리아 황족 출신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프랑스의 왕비긴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피는 언제까지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 특수한 배경을 제외하고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령 오스트리아 대공국이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은 30년 전쟁으로 황제가 북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그 자리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프로이센 왕국이 대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이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고 그 동맹의 증표로 맺어진 것이 1770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오기스트, 루이 16세의 혼인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전번에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내 얘기가 틀렸네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내가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고 이때 당시는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프로이센 왕국 이런 나라와 이제 그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적대 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사이가 좋았던 것이죠. 동맹까지 맺었던 경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마리 앙투아네트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내가 그랬잖아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말의 실수를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말의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동맹을 맺을 만큼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평생 오스트리아 스파이나 오스트리아년이라는 빈정거림을 들었고 루이 16세를 조종하여 프랑스보다는 친정 오스트리아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는 반대에 가까웠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계속해서 프랑스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큰오빠 요제프 2세의 요구를 거절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남편 프란츠 1세가 황제라고는 하나 사실상 대릴 사유이자 허수아비인 바지 사장이고 앙투아네트의 언니들도 하나같이 남편과 권력을 둘 다 손에 잡고 휘둘렀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에서 남편을 잡고 휘두른다는 이미지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집안에서 거의 유일하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친정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제로 따른 편이었다. 혁명 전의 지세에서 루이 16세는 아내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막았고 마리 앙투아네트 또한 정치에 무관심했다. 애초에 당대 왕비들은 정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긴 했지만 어머니와 언니들이 하나같이 예의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유별나게 보이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장시간 얘기를 하니까 목을 추게 되겠습니다. 이 장시간 모니터를 본다는 것도 눈이 아물아물거리고 또 리딩을 장시간 한다는 것도 이것이 그렇죠. 하지만 1789년 7월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루이가 권력을 잃으면서 아내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자 점차 정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에 곤란한 감도 없지 않으나 최소한 왕당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은 확실하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영웅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당시 왕당파들에게는 거의 성녀와도 같은 완전 무결한 여성으로 여겨졌다. 왕당파였던 미라보 백작과 손을 잡고 신권과의 타협을 모색했으며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연계해 군사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은근히 혁명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에서 왕실의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비싸져서 못 먹게 된 밀가루빵 대신 값싼 감자빵을 먹을 수 있도록 제빵학교를 열어 지원하고 자식들에게 빈민가를 보여주거나 빈민들을 규율하는 일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벌였다. 후기 마리 앙투아네트가 유행시킨 슈미즈 아라렌도 전성기 때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레스와 비교하면 많이 단순해졌는데 이는 사치로 인한 비판을 덜고자 한 조치로 보인다. 20세기 소설가 슈테판 추바이크는 혁명 전에 순수했던 이미지가 혁명을 겪고서 강건해졌다고는 평가한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뚜렷한 바 차라리 그녀가 혁명 전에 이렇게 성장했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과감성과 엄정함으로 나라를 개혁시킨 언니들과 비교하면 이런 선행은 도움이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범한 황녀이자 왕비로 성장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있어 어머니 언니들이 특수한 거고 이 정도가 발상의 한계인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허나 루이 16세가 왕가의 입지를 크게 악화시킨 일을 저지르는데 일명 바렌 사건이라고 한다. 1791년 6월 당시 국왕 일과는 파리에 거의 억류되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혁명파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고 유일한 협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 미라보마저 사망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다. 거기에 루이 16세의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이 장인 사르데냐 국왕을 등에 업고 군대를 동원하려 했고 루이 16세의 숙모 2명이 프랑스 밖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왕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격앙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루이 16세가 중병을 앓아 사경을 헤매게 되자 국민의회는 섭정으로 루이 16세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을 선출한다.
그러자 황태자 루이 샤를이 왕위 계승마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미사에 참여하러 떠나는 왕의 마차를 성난 군중들이 둘러싸는 사태가 발생했고 국왕 호위대조차 혁명 세력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물론 국왕 부부가 영웅적인 용기를 지녔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도 몰랐으나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국왕 일가는 파리를 탈출하여 국경으로 향했으나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한 탓에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붙잡혀 파리로 압송되었다.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오스트리아 영내로 들어가거나 국경지역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조우할 계획으로 여겨졌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앙투아네트의 오빠인 레오폴드 2세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나 제네바를 탐내는 사르데냐 왕국 국왕 비토리오 아메데오 3세의 지지를 얻으라든가 스페인에게 나바라 지방의 이권을 양보하고 지원을 받으라든가 등 편지를 통해 마리에게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알자스를 통해 스위스로 들어가 왕실의 우호적인 로렌 지방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그 왕이 그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그 왕족이 피신을 하려고 했었네요. 외국으로 피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이유로 피신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에다가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에서 군대를 불러들일 경우 그들의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라보의 사망 이전까지 급진파는 소수에 불과했고 다수의 중도파를 왕당파가 포섭해 나가는 형국이었으나 미라보의 사후 세계를 불려나가던 자코베인 당이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득세하게 됐다. 왕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결국 루이 16세의 몰락의 단초가 되었고 왕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1793년 1월 혁명파에 의해 남편이 죽고 나서 유폐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10월에 반역, 국고낭비,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단두대에 올라 처형되었다. 집행자는 18세기 유명한 망나니인 샤를 앙리 샹송으로 젊은 시절 파리 백작 부인과 만난 적도 있으나 나중에 그녀를 처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망나니입니다. 망나니라는 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칼날을 떨어지게 하는 사형 집행관. 그거를 망나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남편 루이 16세가 죽고 나서 남편은 1793년 1월에 죽었는데 재판을 받고 10월에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한 10개월이 흐른 뒤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눈이 아물아물하거든요. 모니터를 오래 보니까 눈이 피로해지고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물아물해져서 눈을 좀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경을 지금 끼고 있잖아요. 내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또 이 모니터를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으니까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50분을 경과했습니다. 10분 전 1시간을 경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이제 중단하고 다음에 이 능력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리딩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치가 있고, 사치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치라고 할 수는 없고, 마리에 앙뚜아네트가 사치했다? 믿을 수가 없구만,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가 악명이 나옵니다. 그 악명에 대한 분석이 또 나오죠. 그리고 최후로 남긴 서신. 그러니까 마리에 앙뚜아네트가 이제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런 걸 읽고, 그 다음에 여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리딩한 후에는 그 마리 서점에 나와 있는 마리에 앙뚜아네트에 관한 서적을 리딩해 보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은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녹화를 하면 1시간씩 녹화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 사람과 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엮어나가면은 1시간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혼자서 계속 입을 놀리고 계속 리딩을 해나가는 것이죠. 1시간 동안 계속 이 컴퓨터 모니터만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1시간을 엮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1시간을 해나가는 거니까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마리에 앙뚜아네트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